환율이 1,500원을 찍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당신 통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는 치솟고 원화 가치는 매일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도 부동산은 안 떨어져. 과연 그럴까요? 환율 1,000원짜리 500원, 숫자 하나가 바뀌면 당신 인생의 밑단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 경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집, 내 월세, 내 전세, 보증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원화를 들고 버틸 겁니까? 아니면 달러로 피신할 겁니까? 환율이 뛴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돈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거죠. 즉, 당신 월급의 국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말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정작 내 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업 이익이 흔들리고 결국 일자리와 부동산에까지 파급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 누가 제대로 설명해 줬습니까? 2025년 원 던 달러 환율이 전전 400원을 위협하는 순간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시적이다. 심리적 저항선이다. 곧 안정될 거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고점이라고 했던 구간이 시간이 지나면 저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부동산에서, 코스피에서, 코인에서 항상 그랬습니다. 설마 여기서 더 올라? 라고 할 때가 시작이었고, 이제는 괜찮겠지? 라고 안심할 때가 끝이었습니다. 환율도 똑같은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잘 되니까 한국 경제도 결국 좋지 않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장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내릴 수 있을까요? 원화가 가치가 이미 약해져 있는데 금리까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외국인은 더 빨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남는 건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찢겨나가는 가계대출 원리금입니다. 부동산 버틸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심장은 대출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보죠.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끌한 30대, 갭 투자로 여러 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 PF 대출로 공사비를 버티던 시행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미래를 담보로 오늘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이 금리와 환율에 의해 동시에 조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환율 1,500원은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한 줄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버티던 사람들이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깡통 전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전세가가 빠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율 상승과 금리 고착이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만기 때 대출을 더 싸게 갈아타서 버틴다는 시나리오가 막혀버립니다. 은행은 말하겠죠. 고객님,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통장에서는 매달 이자와 원금이 빠져나갑니다. 이 타이밍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말라버립니다. 깡통 전세는 몇 건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적인 붕괴가 됩니다. 그렇다면 환율 1,500원의 신호는 어디서 먼저 포착될까요? 원자재 가격, 수입 물가, 수입 식품, 해외 여행 이런 데서 먼저 체감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채권 시장과 기업 어음, 그리고 PF 대출 잔액에서 터집니다. 이미 부동산 PF 시장은 위험 신호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연체율이 뛰고 추가 자금 조달이 막히고 완공 전 미분양이 쌓이는 구조. 여기에 환율 리스크까지 겹치면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이 폭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빌려 쓸 수 있는 돈이 급속도로 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자산이 먼저 팔릴까요?
가장 덩치 크고 가장 비싼 자산, 바로 부동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기는 죽었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 지금 한국이 딱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실질 임금은 정체되고 체감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기름을 붓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기업 마진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두 가지입니다. 가격 인상 혹은 비용 절감. 그리고 비용 절감의 첫 번째 대상은 인건비입니다. 이 구도가 길어지면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던 소득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래도 집은 결국 오른다면서요? 이 말, 언제부터 생긴 신화일까요? 저금리, 과잉 유동성, 인구 구조가 받쳐주던 구간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고금리, 인구 감소,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여기 환율 리스크까지 얹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거의 그래프만 보고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고 믿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종교에 가깝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고 구조를 보지 않고 단지 기억에 기대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 다시 달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왜 지금 당장 달러를 사라고 말하는 걸까요? 환차익을 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투기가 아니라 보험의 개념입니다. 원화 자산에 100% 올인한 상태에서 환율이 폭등하면 당신의 자산 가치는 국제 기준으로 급격히 쪼그라듭니다. 반대로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탈러 연동 자산으로 나눠두면 최소한 환율 폭등이 당신 삶 전체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달러는 마법의 열쇠가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봅시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이 질문 속에는 전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집값은 언젠가 다시 오른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10년 동안 옆으로 기는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안고 버틴다는 건 진짜 고통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발작을 일으키는 구간에서는 하방 리스크가 위쪽보다 훨씬 큽니다. 즉, 벌 수 있는 돈보다 잃을 수 있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방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것. 둘째, 통화 리스크를 줄이는 것. 셋째,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 그리고 넷째,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흔드는 요인이 바로 환율 1,500원입니다.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생활비는 늘고 금리 고착으로 이자는 줄지 않고 기업 실적 악화로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대출입니다. 지금이 공격 타이밍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원화 예금에만 모든 돈을 묶어두지 마세요. 달러 예금, 달러 RP, 달러 채권, 달러 ETF 등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째,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특히 레버리지를 낀 상태라면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 자산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PF 대출 리스크가 높은 지역, 입지, 상품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남들이 다 들어가니까 라는 말만큼 위험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면 나올 때도 함께 못 나옵니다. 영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시대입니다. 월급의 몇 배, 몇십 배를 빚내서 자산을 사는 전략은 저금리와 유동성 파티가 열리던 시절의 산물입니다. 지금은 파티가 끝난 뒤 계산서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 계산서 맨 위에 적힌 숫자가 환율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금리,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이 줄줄이 묶여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지금 달러를 언급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환차익의 게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2026년을 향한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첫 번째, 비교적
좋은 경우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차 진정되고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던 달러 환율도 서서히 안정권으로 내려옵니다. 한국은 느리지만 확실한 소득 회복을 경험하고 고금리로 인해 눌려있던 부동산 수요가 일부 살아납니다. 다만 과거처럼 가파른 상승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구조와 가계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버틴 사람들은 생존자 프리미엄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에너지 가격이 다시 폭등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리고 환율은 다시 1,500원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흔들리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피프 대출 부실, 깡통 전세, 영끌 파산이 뉴스 헤드라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계층은 레버리지에 기대어 미래를 당겨 쓴 사람들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인생을 몰빵한 가게들입니다. 물론 미래를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나리오를 알고 준비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느냐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그 시나리오의 분기점에 서 있는 하나의 표시판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선택지가 사라졌을 때 그땐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야 합니다. 내 자산 구조는 환율 쇼크에 얼마나 취약한가? 내 현금 흐름은 금리 고착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달러를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달러 역시 자산입니다. 가격이 있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자산 100%와 원화 70% 플러스 달러 30%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전자는 폭풍이 오면 그대로 맞아야 하지만 후자는 최소한 방향을 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몰빵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그리고 그 분산의 첫 번째 도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달러일 뿐입니다. 또 하나, 부동산을 무조건 팔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구조와 비율입니다. 레버리지가 과도한지, 현금 흐름이 버틸 수 있는지, 대출 만기와 소득의 안정성이 맞물려 있는지, 이 기본을 점검하지 않은 채 그래도 집은 오른다는 말만 되뇌면 환율 1,200원 시대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통계 속 남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 자산 구조를 내 월급과 내 신경으로 5년 이상 버틸 수 있는가? 2026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환율은 다시 1,200원대로 내려와 안정을 되찾았을까요? 아니면 천리용 500원을 넘어 천년 600원을 바라보며 또 다른 공포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과 최소한 통화와 자산을 나눠둔 사람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원화 100%로 버틸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달러라는 방공호를 하나쯤 만들어 둘 건가요? 선택은 지금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